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아토피 자녀들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한 번쯤은 아마 이런 생각들 다들 해보셨을 텐데 그냥 시골로 이사를 갈까? 아니면 이 기회에 우리 가족들 다들 채식으로 한번 바꿔봐? 아니 근데 도대체 아토피는 낫기는 하는 거야? 아이가 아토피라고 얘기하면 주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생겨납니다. 친척, 친구, 이웃들이 다들 한마디씩 거두는데 귀 막으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병일수록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고 전문가와 함께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과 함께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민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아청소년과 정민영입니다. 네, 선생님은 소아과 전문이시고 아토피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여쭤볼게요, 선생님. 아토피가 세 줄 요약이 가능합니까? 이게 뭔가요, 도대체? 네, 사실 아토피와 아토피 피부염은 용어가 다른데요. 예. 먼저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가 잘 생기게 하는 유전적 소인을 의미를 하고 네. 아토피 피부염은 이 아토피 소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은 그냥 섞어서 쓰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냥 네. 아토피 피부염 같은 용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성적이고 오래가고 그리고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많이 보고 계시니까 주변에 선생님 얼마나 많나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네, 영유아에서는 사실은 피부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이고 예. 전체 영유아 중에서 10에서 2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성인은 어때요, 선생님? 성인들은? 성인은 적게는 5%, 많게는 8%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5%에서 8%라고요? 네. 주변에 20명 중에 1명은 아토피가 있으신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이분들이 잘 숨기고 계셔서. 네, 그렇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꽤 오랫동안 네. 힘드셨을 텐데 네, 네, 예, 네. 예.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잘 좀 위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습니다. 많은 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점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이게 연령별로 유병률이 조금씩 추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까지는 영유아 아토피 피부염은 점점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초등학생 연령에서는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직은 이유가 밝혀진 바는 없겠지만 네. 영유아 아토피 피부염에서 한 60에서 80%는 이제 네. 2세 미만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 발생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초등학생 연령 이후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사회 환경이나 이런 뭐 먹는 음식 같은 게 점점 오래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네. 제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토피는 왜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 네, 아토피는 아주 복잡한 기전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예.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 기능의 결함으로 이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유전적인 소인으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예민한 과민 면역 반응입니다.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너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반응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이제 크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토피 아이들도 근데 성격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일상생활에 노출되는 다양한 물질들에 인해서 이것은 나에게 괜찮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에게 불편하고 안 좋은 것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건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그렇죠. 잘못도 아니고 네네, 그냥 네. 이렇게 타고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타고나는 면역 반응이 있고요. 또요. 네, 유전적인 소인의 이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지질 등이 있는데 네. 이를 구성하는 어떤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이 네. 피부가 약한 겁니다. 예. 체질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전적 측면에서는 피부 장벽 기능의 결함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타고나게 피부가 약한 거. 그렇죠. 이것도 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또 있습니다. 예.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실외의 대기 오염 물질들, 그다음에 실내의 대기 오염 물질들, 네. 뭐 미세먼지나 뭐 아황산가스, 뭐 예. 포름알데히드 등등, 그리고 서구화된 라이프 스타일,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노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우리 동원이가 너무 피자랑 치킨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눈치를 툭 던져주시면 네네. 아이는 이렇게 동원이는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걸성걸성할 텐데 이거 어떻게 네. 대답해 주세요, 선생님? 네, 그래도 이제 집에서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엄마 편을 먼저 들고요. 음. 대신에 아이에게는 피부 염증이 좋아지고 네. 치료가 잘 되면 그때는 다시 조금씩 더 먹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간단쟁이 애기들 보면 이렇게 겨울 되면 뺨이 발갛게 부어오르면서 이렇게 트는 거 네네. 태열이라고 부르는 거. 네네. 전 그게 아토피인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 네네. 아니라면서요. 네네네. 태열과 아토피 피부염은 예.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태열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어. 한의학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피부의 발적,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에 생길 수 있는 피부의 발적을 태열이라고 통칭을 하는 것 같고 네.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면역맥으로 생기는 만성 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러면 아토피가 워낙 많으니까 네.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토피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음.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침독이라던, 그러니까 접촉성 피부염인 거죠. 침으로 인해서 아토피는 아니지만 예, 접촉성 피부염으로 침독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길 그래요? 수가 예. 있겠고, 예. 그다음에 아이들 이제 열심히 키우다 보면은 이제 조금 따뜻하게 키우다 보니까 땀띠가 아이들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땀띠를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나이 따라서 많이 호발되는 부위가 다르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는 주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볼, 그다음에 이마, 두피 쪽에 잘 생기고 예. 배나 등, 그리고 그 영유아 시기에는 팔다리에 접히는 부위가 아니라 편 부위에 생기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팔꿈치 같은데 바깥쪽에. 네, 네네. 그리고 무릎 쪽에 네. 생기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아형의 경우에는 팔다리에 접히는 부위부터 시작을 해서 손과 발 그리고 눈 주위에 잘 네.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성인형의 경우에는 얼굴과 목, 그다음에 손목과 발목 등에 잘 생기게 됩니다. 성인은 얼굴, 목, 손목, 발목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네. 다 눈에 띄는 부위인데 네. 이분들 지금 한참 사회생활 하실 때인데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드십니다. 그렇죠. 예. 스트레스도 많이 네네네. 받으시고. 특히 뭐 취업이나 면접을 할 때도 어. 그렇고 그 한창 그런 거 준비할 시기잖아요. 맞아요, 20대, 30대 분들은 그래서 많이 힘든 것으로 20대, 그렇습니다. 30대 이제 사회로 막 나오실 분들이 성인 네. 아토피가 있으면 이분들은 소아 때 있던 그 아토피랑 약간 그 병변의 양상이 좀 다른가요? 아주 다르지는 않지만은 치료가 아무래도 소아보다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아는 이제 크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은 네. 이제 미숙한 피부 기능이 좋아지면서 생기는 건데 네. 성인 때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유전적 소인 때문에 피부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걸 계속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대충 제가 눈치를 채기로는 성인 아토피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럼 네. 어느 정도는 성인까지 넘어가고 네. 어느 정도는 그럼 몇 살 때까지 대부분 다 좋아지는 거예요? 전체 아토피 피부염의 예. 60에서 80%는 2세 미만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20에서 40%는 성인 시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성인 아토피 피부염의 25%만 성인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60에서 85%는 2세 이전에 예. 저절로 좋아진다. 네. 저절로라는 게 선생님 이게 치료 안 해도 그냥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네네네. 제대로 치료를 받을 경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야 2세 네. 이전에 네네네. 대부분이 사라진다. 네.
오늘 저희 코너의 제목이 아토피를 일찍 해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아토피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아토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걸 바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 거는 영유아 시기에는 피부나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가 점점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초등학교 연령에는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즉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유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세 가지가 아토피 피부염이랑 천식이랑 알레르기성 비염이 다 같은 가족들이었던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족들이 번성하지 않도록 초기에 좀 잡아줘야, 네. 그죠?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을 알아보신 분들, 어른들 중에도 계실 거고 제일 힘든 게 선생님 가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선생님 이걸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가려움증은 참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예. 하고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네. 첫 번째로는 가려움증이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 때문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아토피 피부염 염증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처방 받으신 대로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네. 먹는 약도 열심히 먹고 그다음에 뭐 드레싱 처방 받으셨으면 드레싱도 열심히 하면서 예. 치료를 해야지 가려움증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염증 치료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염증이 아주 막 불이 붙고 있을 때는 이 불을 끄는 치료를 일단 먼저 네, 하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습윤 드레싱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습윤이니까 이게 뭐 습기를 이렇게 많이 준다는 얘기. 그건 어떻게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네. 진물이 나고 연고를 발라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네. 때는 피부를 병변 부위를 촉촉하게 하는 수분 드레싱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멸균 젖은 거즈와 그다음 멸균 마른 거즈를 그 위에 대고 붕대로 감아서 10분 동안 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네, 보면 그게 맞습니다. 습윤 드레싱을 지금 하고 네.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염증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 불을 끄는 소화기 물 뿌리는 치료 같은 거 네. 그런 거고 이제 염증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걸로 가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네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토피 피부 염증이 있지 않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토피 소인 때문에 건조해서 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조해서 긁는 경우에는 건조한 거를 적셔줘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건조할 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저희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보습제를 바르면 금방 이제 마른 피부로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꼭 비싼 제품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나의 상황에서 보습제를 많이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맞는 보습제를 잘 구입하셔가지고 여러 번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아토피 전용 이런 이름이 붙은 건 되게 선생님 비쌉니다. 예, 맞습니다. 굳이 그런 걸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사실은 이제 아토피 전용으로 나오는 보습제들은 네. 그거 회사마다 그 보습제 비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단백질, 그 다음에 그런 수분 제제들을 적합한 배합으로 해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실 네. 효과는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비싸기 때문에 네. 꼭 그거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예. 뜻입니다. 하루에 한 2번 정도 샤워를 하고 네, 수건으로도 이렇게 닦지 말고 톡톡톡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까지가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선생님.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습크림은? 네, 보습크림은 목욕하고 3분 이내로 바로 이제 전신으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촉촉하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너무 건조한 경우에는 사실 하루에 2번은 부족하고 아침, 그다음에 뭐 오후 생활하고 나서 오후에 한 번, 저녁 식사하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네.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르려면 비싼 걸 쓰기가 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그 원인들 중에 그 첨가물 든 음식들이 문제가 된다고요. 네네네. 예. 성인과 다르게 소아들은 아직은 첨가물에 대해서 예. 받아들일 수 있는 면역체계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첨가물 때문에 가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뭘 사고서 뒤에 그 첨가물들 보면 이제 목록에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게 이 아이에게 아토피를 악화시킬지 알 수가 없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알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건 문제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뒷머리 진드기 이외에도 네. 뭐 꽃가루라든지 그다음에 실외 미세먼지 농도도 네. 특별히 이게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특히 뭐 새집이라든지 아니면 네. 새가구 또는 이제 저희가 드라이 클리닝하고 이제 옷을 가져오잖아요. 거기서 나는 냄새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제 그리고 피부에 닿는 모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부분에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되게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줬는데 얘가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쓱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냥 선생님 이게 막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것 때문에도 긁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긁을 수가 있는데 뭐 심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긁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아토피 피부염에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신경이 그 가려움증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때 초반에 가려움증을 꼭 잡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토피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려움을 잡아주는 거긴 합니다만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볼 때 아토피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치료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저는 첫 단계가 선생님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첫 단계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첫 번째 단계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목표를 환자와 의사가 함께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알레르기 행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조기에 아토피 피부염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고 네. 만약에 이 아이가 2세 이전에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아주 많이 사용하지 않고서도 유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증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가려면 너무나도 많은 약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가벼운 연고 사용만으로도 일상생활에 가능한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 목표를 서로 공유를 해야 이제 서로 이해가 되고 치료도 잘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가 좀 가벼워서 금방 나을 경우는 괜찮지만 조금 시간을 길게 잡아야 하고 그동안의 악화와 호전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케이스라면 부모님과 환아와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관계가 되게 친밀하게 이렇게 딱 유지가 돼야 믿음으로 유지가 되어야 네. 요 긴 기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제 그거를 딱 잡고 시작을 하신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치료를 할 겁니다. 부모님 이제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치료 들어가 보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피부 관리와 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피부 관리는 보습제 사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목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목욕에 대한 의견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의 결함으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들을 씻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피부 관리가 선행이 되어야지 연고 치료도 효과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목욕하고 보습제 꼼꼼하게 바르고 네.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고 바르는 걸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연고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와 이제 면역 억제제 연고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 예. 아토피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 강도별로 그 부위에 따라서 또 염증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주치 처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이 꼭 필요하지 않지만 아토피 염증이 있는 경우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 연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만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막 부르르 떠시는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도 그렇게 많으시다고 제가 네.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선생님, 우리 아이는 스테로이드는 안 쓰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쓱 웃으시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네, 저는 일단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 연고 치료이고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한 부작용은 극히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점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시는 것이
결국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련히 알아서 뭐 처방을 잘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스테로이드도 종류가 되게 많고 네. 아이들에게 쓰는 스테로이드가 따로 있고 부위별로 쓰는 스테로이드가 또 다르다면서요. 네, 다릅니다. 예. 스테로이드 연고는 강도별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누어져 있고 7단계 연고가 가장 약한 연고입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는 보통 5에서 7단계의 연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단계까지 사용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르는 이제 기간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초반에만 사용하면 네.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 있는 연고 아무거나 그렇게 쓰시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처방 받으신 거 그것도 부위별로 세세하게 나눠서 쓰셔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면역 억제제 연고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면역 억제제 연고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역 억제제 역할을 하고 있고 아토피 염증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 중에 이제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이 연고 자체도 장기간의 어떤 데이터는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주치의와 잘 상담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쓴다는 얘기는 면역이 너무 강해져서 아토피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면역을 낮춰주는 그런 제를 같이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자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바르는 게 지금 보습제, 스테로이드 크림, 면역 억제제가 나옵니다. 네. 이 세 개를 동시에 써야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섞어서 바릅니까? 따로 바릅니다. 하나하나 순서가 따로 네. 있어요? 순서는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의사분들마다 약간씩은 견해가 다르고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예. 이제 아주 건조한 부위는 사실 보습을 먼저 하고 연고를 바르는 것이 흡수를 높일 수 있겠고 예. 기본적으로는 저는 약을 먼저 바르고 보습제를 바를 수 있도록 하고 바르는 간격은 5분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간격 5분 정도를 네. 두고 나눠서 바르게 된다. 면역 억제제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는 이제 습윤 치료하고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하는 그게 큰 불을 끄는 치료인 거고 네. 나머지 잔불, 밑불 이런 거 네. 끄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 억제제.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바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 먹는 약이나 주사제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바르는 연고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아까 가려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가려움증이 바르는 연고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신 면역제제를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는 최근에 나온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주사제제 또는 이제 경구 면역 억제제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질문입니다. 보습제는 그냥 뭐 적당히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누나 샴푸도 따로 써야 하는 게 있습니까? 아이들은?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저희 사실은 비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칼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아토피 피부염은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 전용 클렌저 비누로 나온 제품들은 모두 약산성입니다. 따라서 네,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요법 쓰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잘 안 네. 낫는 병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워낙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은 예. 저는 이제 온천욕을 일괄적으로 다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에 악화되는 아이들이 있고 네. 여름에 악화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겨울에 악화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건조함 때문이니 온천욕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름에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더운 환경, 그다음에 땀 때문에 아토피 피부 염증이 안 좋아지거든요. 온천욕을 하고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서 네. 일단 온천욕 정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여쭤봐야죠. 음식에 관한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토피 아이들 중에 그 부모님들이 우리 나이는 아토피가 있어서 고기도 안 먹이고 우유도 안 먹이고 밀가루도 안 먹여요. 앞으로 계속 이래야 되나요? 라고 여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걸 안 먹고 애들이 좀 뭘 먹을 게 뭐가 남았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실제로 이런 거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악화를 일으키는 식품 요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식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과 동반되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예. 가지를 구별하여 이제 먹어야 하는 식품과 제한을 해야 되는 식품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아토피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이 아이가 아토피는 있는 거고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뭐 계란이나 우유가 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앞으로 계란 우유는 못 먹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염증이 좋아진 다음에는 계란과 우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는 이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다 보니 네.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네, 거죠. 예, 예. 네. 정말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외국 영화에서 외국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땅콩잼을 먹고 이렇게 갑자기 호흡이 막 그런 예. 경우 말하는 거죠. 네네, 그게 식품 맞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선생님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 연령 기준으로 4%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많네요.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맞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예, 맞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수를 해서 이 아이들이 고비를 넘기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 들으신 게 있어요, 혹시? 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였고 소량에만 노출이 되어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는 아이였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카페에서 이제 우유를 빼고 제조를 해달라고 그랬고, 네. 우유를 이제 카운터 지원분께 한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조제하시는 분께 한 번 더 얘기를 했었고, 예. 음료를 이제 받을 때 한 번 더 우유가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세 가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는 들어있었고, 와. 아이는 우유를 엄청 많이 마셨고, 네. 거의 이제 사망 직전까지 갈 응급실로. 정도로 응급실로 가서 처치를 받았던 음. 상황이 있고, 굉장히 그 아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정말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순한 걸 모르고 있으니까 몇 번의 그 단계를 거쳐서도 이걸 걸러내지 못했고 네네. 결국 큰 실수로 아이가 큰일 날 뻔했던 네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 알레르기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선생님 이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그걸 섭취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신으로 모든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은 피부 반응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두드러기나 눈과 입술이 붓는 거겠죠. 예. 그 다음으로는 호흡기계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침을 하거나 목소리가 쉬는 증상부터 시작해서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통이나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과 실신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만 먹으면 조금이라도 먹으면 굉장히 상황이 나빠지는 아이들은 어쩌면 식품 알레르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아이들의 4%라고 하셨던가요? 네. 굉장히 숫자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지금 이 식품 알레르기 선생님 아토피랑은 다른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아토피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자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계란, 우유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먹어도 된다. 결국은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뭔가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대체 식품을 사실 찾아야 되는 거고요. 예. 영유아 시기에 사실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계란과 우유 등을 이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칼슘의 주된 공급원이고 성장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유 한 잔 200ml를 대체할 수 있는 칼슘을 아이가 먹는다고 한다면 어떤 양을 먹어야 되냐면 멸치를 어른 기준 한 그릇 먹어야 되고 굴도 굴국으로 이제 한 개 정도 먹어야 되고 안 돼요. 명태도 네. 2마리 정도 먹어야 예. 칼슘을 겨우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러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잘 하면서 예. 영양 섭취 기준이 또 잘 되고 그러면서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식단들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대학원 산업공학부 팀과 해서
이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하였고 일부 이제 한번 실증을 해보았었는데 보호자분께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실용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옆에서 이 방송을 아토피가 있는 아이랑 같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피부 관리가 더 중요하겠고 환경 관리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하루에 한 번씩 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 관련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꼭 필요하겠고 네. 그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잘 몰랐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민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계신다고 하면 악화와 완화를 반복을 하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아토피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네가 옛날에 그렇게 고생을 했어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